캐나다 토론토에서는 학기를 마친 윌리엄 로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조촐하게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방학도 시작되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간단한 맥주와 다과를 하면서 한 학기도 무사하게 마친 자축을 하고 있었는데요. 모두들 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밤 11시 30분쯤 파티를 마친 선생님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학교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40세 케네스 선생님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차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됩니다. 케네스 선생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되었을까요? 케네스는 하이파크에 주로 주차한 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12시 25분쯤 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하이파크 주차장에 한 남자가 차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차 주위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심한 구타를 당한 케네스가 앞자리에 쓰러져 있었고, 차의 유리창은 깨져 있었으며 타이어 세 짝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2명 이상의 용의자가 공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케네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머리에 심한 구타로 인해 두개골이 모두 부서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공용 화장실 근처에서 피해자 운동화 한 짝을 발견하게 되면서 공원에서 용의자를 만나 차량으로 도망치다가 심한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습니다. 차 안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케네스의 신문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경찰은 그가 동성연애자라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케네스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네스는 무척 친절하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케네스는 동성연애자라는 이유로 죽임당한 전형적인 증오범죄로 추정됐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공원에는 10대 불량한 소년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하네요. 케네스가 죽고 이틀 뒤 헨리라는 소년은 친구 스티븐을 찾아가서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15살에서 17살 사이의 5명의 소년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동유럽 이민자거나 1살, 2살 때 캐나다에 온 학생들이었는데요. 그들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룹의 리더격인 마이클 베달드는 갱의 멤버이자 이혼한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마이클은 3년 전에 10대 소녀를 죽이려고 총을 쐈다가 미수에 그친 적이 있는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소년들을 공원 관리인은 공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을 부르진 않았습니다. 소년들은 술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지만 관리인은 이것을 가볍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소년들은 관리인을 피해 하이파크 후미진 곳에 차를 세우고 밤이 될 때까지 공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가 케네스가 주차를 하고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가 게이라는 것을 알았던 소년들은 케네스를 둘러싸고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케네스는 겁에 질려 도망치다가 넘어져 운동화가 벗겨졌고 차량까지 도망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곳에서 소년들에게 잡혀 구타를 당했습니다. 차량을 조사하던 경찰은 지문을 발견하고 소년 1명을 연행했고 그가 자백함으로 5명 소년 모두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이 일은 게이 커뮤니티를 분노하게 했고 큰 집회가 열렸으며 많은 사람들은 증오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헨리, 리차드, 스티븐, 마이클 B, 마이클 D 이렇게 5명의 아이들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증인들의 증언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에 따르면 소년들은 케넷씨를 인정사정 없이 너무나 무섭게 때리고 짓밟았다고 증언합니다. 당시 목격한 목격자마저 트라우마를 겪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친구들, 이웃들은 그들은 평소 큰 말썽 없는 단지 장난꾸러기 정도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잘 도울 정도의 성격이었다는 상반된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한 마이클 D를 제외한 학생들은 동성연애자를 증오하는 어떠한 성향도 없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는 이 사건을 사람이 얼마나 환경과 당시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는지가 연구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건 이전에 마이클 D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은 범죄 경력이 없고 또 우발적이라고 판단한 재판장은 1985년 9월 30일 9년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많은 재판을 거치면서 소년들은 평균적으로 2년 정도의 형을 살고 풀려나게 되는데요. 캐나다는 사람의 상황과 심리를 이해하는 법의 잣대가 있어서 이 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985년 캐나다는 중호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며 법률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고 합니다. 2008년 11월 뉴욕에서도 10대 소년들의 증오범죄가 있었는데요. 이 소년들은 놀이처럼 차를 몰고 다니면서 멕시코 남자를 사냥하는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코인 세탁방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프랭클린을 발견하고 소년들은 차를 세우고 이 멕시코 남자를 때리기로 결정합니다. 위험을 감지한 프랭클린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소년들을 쫓아내는 데 성공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대충 듣고 세탁방을 떠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소년들은 세탁방을 떠나 30분 후 길 가던 멕시코 남자를 목격했고 그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무자비하게 때리는 걸 목격한 주민이 말려보지만 소년 중에 한 명이 주민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주민이 놀라서 신고하지만 경찰은 소년들에게 주의만 주고 돌려보냅니다. 소년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잡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술과 대마초를 피우면서 사냥놀이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며칠 뒤 헥토라는 콜롬비안을 구타했고 또 다른 마셀로라는 에콰도르에서 온 사람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셀로의 벨트가 풀어지면서 마셀로는 벨트를 이용해 자신을 방어하던 중 한 소년이 벨트에 얼굴을 맞게 됩니다. 소년들은 이 일로 흥분하며 마셀로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하면서 소년들은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마셀로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증오범죄는 선량한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는 이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